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고려의 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92쪽에서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해 나오는데요. 당시 고려가 만들어질 때 동아시아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거란이 득세했습니다. 거란이 세력을 점점 키워가며 발해를 멸망시켰고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송나라가 960년에 통일하였는데 이 송나라와 대립하게 됩니다.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군사력으로 송나라를 압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 최강국으로 거란이 올라서게 되고요. 거란은 나라 이름을 요라고 바꾸게 됩니다. 거란과 송, 서하, 대월 같은 모든 동아시아에 있었던 국가들이 스스로를 모두 황제 국가다 라고 부르면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 즉 중국의 한족을 중심으로 한 한 명의 황제와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 일원적 국제 질서가 아닌 모두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는 다원적, 여러 황제가 있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고려는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송과 거란에게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라고 부르면서 내제 외왕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거란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자 송나라는 고려에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도로 표시해 보면요. 이쪽에 거란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려, 이쪽에는 송나라가 있죠. 네, 송나라가 고려와는 친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거란은 이것을 막고자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거란은 고려를 총 3차례 침입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침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침입은 성종 12년에 소손영이라는 장군이 80만 대군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와 고려의 교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파했었던 서희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소손영과 1차 침입에서 만나게 되고요. 담판을 맺게 됩니다. 이때 서희의 외교 담판 내용은 교과서 9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소손영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옛 땅에서 고려가 건국했고 고구려의 옛 땅에서는 본인 거란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벌하러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란에게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희는 우리가 나라의 이름도 고려, 즉 고구려의 후계자이며 우리가 이 거란과 외교를 하고 싶어도 가운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 이쪽 지역인 강동육주, 이곳이 강동육주인데요. 강동육주를 차지해서 국경을 서로 맞대게 된다면 거란과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소선영은 서희의 이러한 이야기를 수락하였고요. 결국 서희는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침입을 살펴보면요. 2차 침입은 고려가 강동육주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거란은 강동육주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요. 강동육주가 군사적, 전략적 요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고자 했으나 명분이 없어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목종을 몰아내고 현종을 왕위로 올린 강조의 정변이 고려에서 있었고요. 이것을 구실로 2차 침입을 합니다. 2차 침입을 하자 2차 침입에서는 이 개경이 함락당했고요. 현종이 나주까지, 요 끝에 있는 나주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양규 장관이
중간중간에서 활약을 했고요. 또한 현종이 친조하겠다, 즉 거란의 황제 밑으로 들어가서 항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거란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고려가 거란과의 외교 관계를 그렇게 해서 맺게 됐냐, 즉 친조를 했느냐? 아닙니다. 고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결국 거란이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 쪽에서, 귀주는 이쪽이요, 3차 침입하게 되고, 귀주 쪽에서, 예, 이쪽이네요. 귀주 이쪽에서 큰 승리, 즉 귀주 대첩을 통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당하고요. 결국 거란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 속에 1차, 2차, 3차를 보았는데요. 1차 침입은 소손영, 서희, 강동육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 양귀의 활약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 귀주 대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눠서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란과의 관계에서 결과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면서 고려, 거란, 송은 다원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게 됐고요. 고려는 북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보호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또한 개성에 나성을 축조하면서 외부 적에 대한 침입을 방비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교과서 94페이지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대부분의 여진족들이 특산품을 바치고 부모의 나라로서 고려를 섬겼습니다. 고려는 이러한 여진족들에 대해 간접 통치 형식을 취했는데요. 12세기 초에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와 잦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려 예정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국경 너머의 여진족 근거지를 점령하였는데요. 점점 커지면서 충돌이 심해진 여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진족 근거지를 점령해서 동북 구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동북 구성을 쌓게 되고요. 여진족은 구성 반환 요구를 강력하게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잦은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 동북 구성을 차지한 지 약 1년여 만에 반환하게 됩니다. 3번 쪽을 보시면요. 동북 구성을 반환한 뒤 여진족 추장 아구다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진이 통합되게 되고요. 금을 건국하고 거란, 즉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려와는 형제 관계를 요구하였고요. 고려 인종 때로 넘어가게 되면 금나라가 군신 관계를 고려에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 내부에서는 대신들이 굉장히 반대했으나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수용하고요. 결국 이를 통해 북진 정책이 중단되고 묘청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면서 이 북송 지역을 뺏게 되고 결국 남송, 남송이 생기게 되고요. 서하, 남송, 고려와 차례로 금나라는 군신 관계, 인군과 신하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는 남송과 공식적인 외교가 중지돼 버렸고요. 금에 사대하게 되면서 태조 왕건 때부터 유지해 오던 북진 정책이 이때 중단되게 됩니다. 교과서 95페이지 고려의 대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던 국가는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요. 송나라 상인에게 필요한 물품들, 즉 비단, 서적, 자기 등을 수입하였고요. 금과 은과 인삼 같은 것들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고려는 유학생과 유학승을 파견하는데요. 여기서 유학승은 스님들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네, 이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란은 성종, 현종 때, 즉 3차 침입 이후에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게 되는데요. 거란으로부터 들여온 이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진과는 국가 초기에는 고려 초기에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고려에서는 식량, 무기 등을 주면서 회유를 했고 여진은 곡물, 즉 특산물, 토산물 등을 바쳤습니다. 고려에 들어온 송나라 상인과 여진은 교류를 하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진이 고려에 들어온 송내 상인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운데 거란이란 국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문종 시기 일본 사신 방문 후 교류를 했는데요. 수출한 물품으로서는 곡식, 인삼, 서적 등이 있고 수입한 물품으로서는 유황과 수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상인들, 즉 이슬람 상인들, 서역 지방에 있었던 이슬람 상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상인들은 수은과 향신료 등을 가져왔고 고려에서는 금과 비단 등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코리아가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병란도는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고려의 국제무역 항구 이름입니다. 고려의 이 예성강 하류 지방에, 즉 개성에서 예성강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하류 지방에 병란도라는 큰 국제무역 항구가 있었고요. 이곳에서는 송, 여진, 일본, 동남아시아, 서역 상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교과서 95쪽 이야기샘을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96쪽 고려,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침략과 강화도 천도 부분이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몽골족은 13세기에 칭기스칸에 의해서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서양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금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금 밑에서 있었던 거란족이 쫓겨서 고려의 국경을 넘어오게 됩니다. 고려의 국경을 넘어와서 거란족이 강동성을 차지하게 됐고요. 서경 근처에 있는 강동성이요. 이곳까지 몽골군이 또한 뒤이어서 고려 국경을 넘어서 쫓아오게 됩니다. 고려군도 중앙군을 파견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몽골군과 고려군은 강렬한 첫만남을 하게 됩니다. 강동성 전투를 통해서 거란족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데요. 전투 이후 몽골과 고려는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이 수많은 공물을 요구했고요. 고려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이 심화에 더불어서 몽골의 침략까지 이어지게 된 데에는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정부에 와서 이 사신으로서 왔다가 돌아가면서 압록강 부근에서 고려 국경을 넘어가기 직전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통해 몽골이 고려에 침략을 하게 되고요. 고려 정부는 급하게 몽골과 강화를 맺었으나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가 이곳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곳으로 옮겨가면서 여기 제가 표시를 해볼까요? 네,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천도는 수도를 옮기다 이잖아요. 수도를 옮기면서 항전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97페이지 몽골군에 맞선 고려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은 고려를 8차례 40여 년간 침입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침입을 살펴보면 123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귀주성에서 박서 등이 몽골군을 여러 차례 격퇴를 하게 됩니다. 2차 침입은요, 1232년 최후가 강화도로, 이 전까지는 아직 강화도로 천도를 안 했었는데 이때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2차 침입을 하게 되고요.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처인 부곡민,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의 사람들 중에 이 부곡민들을 이끌고서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타는 당시 몽골군 대장이었고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3차 침입 때는 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황룡사 구축 목탑, 경주까지 쳐들어가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게 되고요. 이때 최씨 정권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불교로 백성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예, 조판의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차 침입 때는요, 충주성에서 김윤우, 앞에서 봤었던 처인성에서 처인 부곡민을 이끌던 이 김윤우가 원래는 스님이었는데, 그때 공으로서 이제 장군이 됐고요. 이 김윤우 장군이 군민과 천민들을 이끌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군사 숫자가 부족하자 관노비들을 불러서 이들의 노비대장을 불태우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입 박서, 2차 침입 처인성의 김윤우 살리타 사살, 5차 침입 충주성 김윤우 이 관노비 노비대장을 불태웠다. 요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씨 정권은 전국이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사치를 일삼고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불만을 품고 있었던 김준이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최씨 정권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신 정권조차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몽골과 강화를 통해 고려 정부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 정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무신 정권의 기반으로서 있었던 군대인 삼별초는 1270년부터 1273년까지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면서 항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며 저항을 했고요. 결국 어쨌든 독자적 정부가 수립되니까 여기에 부담이 있었던 고려군과 또한 이를 진압하려고 했던 몽골 이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40여 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고려는 원나라 간섭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서 92쪽부터 97쪽까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